안녕하세요. 현대 문명 속 수학의 이해 12주차 두 번째 영상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인공신경망과 또 인터넷 웹 검색 페이지에 사용되는 네트워크의 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구글의 딥마인드가 알파고를 이제 개발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공개한 후 단연 인공지능의 개발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가장 간단한 인공신경망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의 발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공신경망이란 이제 네트워크의 특수한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뒤에 세 번째 탐구에서도 나오겠지만 네트워크란 이제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행렬 또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네트워크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변의 방향이 주어진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지점들이 있고 꼭지점 사이에 어떤 화살표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이제 화살표를 방향이 있는 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변의 방향이 있는 그래프. 그래서 네, 이제 왼쪽에 보면요. 네, 여기 이제 두 개의 어떤 숫자를 입력을 합니다. x1이랑 x2라는 두 개의 숫자를 입력을 해서 이제 여기 중간에 이제 어떤 특정한 규칙을 거쳐서 이제 y라는 것을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x1하고 x2가 어떤 입력 값을 받아서 그 규칙에 따라 y를 출력하는데 그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는 방법은 이제 입력에 따른 출력 값의 여러 가지 결과를 알고 있을 때 반대로 이제 그 입력 값으로부터 출력 값을 얻어내는 그 규칙을 이제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찾는 것입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다음과 같은 규칙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x1하고 x2는 지금 이제 0 아니면 1인데요. 두 개를 입력받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가 이제 두 개인데요. 여기서 이제 x1하고 x2, y 사이에 여기 이제 가중치가 w1과 w2라는 가중치가 이제 주어져 있고요. 가중치가 주어져 있어서 w1하고 w2는 이제 특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w1x1 더하기 w2x2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이것이 y인데, 네, 이제 이것이 y고, 출력하는 것은 이제 정확히는 출력하는 것은 0 또는 1을 이제 출력을 할 텐데요. 이제 세타라는 기준값이 있어서 y가 세타보다 크면 1을 출력, y가 세타보다 작으면 0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 값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러면 먼저 w1과 w2가 둘 다 0.7이고 기준값은 세타는 기준값처럼 생각을 하고요. w1과 w2는 이제 가중치로 이제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계산을 해볼까요? 자, 둘 다 0인 경우 y는 0이 되고요. y는 세타보다 작으니까 0을 출력을 하겠습니다. x1이 1인 경우 y는 0.7이 되겠고요. 이는 1보다 작으니까 역시 0을 출력하겠습니다. x2가 1인 경우도 y는 0.7이고 역시 0을 출력하고요.
이제 둘 다 1인 경우는 1.4가 되고요. y는 그러면 이건 1보다 크기 때문에 1을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중치가 각각 1.3과 1.2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입력값이 둘 다 0인 경우 y는 0이 되고 그래서 0을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x1이 1인 경우 y는 1.3이 되고요. 이는 1보다 크니까 1을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x2가 1인 경우 y는 1.2가 되겠고요. 1보다 크기 때문에 역시 1을 출력합니다. 입력값이 둘 다 1인 경우 y는 2.5가 되고 역시 1을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하게 되는데요. 이제 입력값을 우리가 이 평면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x1 축하고 x2 축 두 개가 있다고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입력값이 자 0, x1 둘 다 0인 경우, 그 다음에 x1은 1이고 x2는 0인 경우, x2는 1이고 x1이 0인 경우, 둘 다 1인 경우, 이렇게 4개의 점을, 4개의 입력하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좌표 평면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번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x1, x2가 있고요. 이렇게 4개의 입력 상태가 주어져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지금 W1이 0.7이고 W2가 0.7이고 세타가 1이라는 뜻은 지금 이제 0.7 x1 더하기 0.7 x2가 이제 1보다 크냐 아니면 1보다 작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이제 출력값이 이제 달라지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왼쪽 이 등식이 x1과 x2에 관한 1차 방정식인 경우에는 이 기준하는 그 영역이 어떤 직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 개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둘 다 0.7이라면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이런 직선을 기준으로 정확히는 여기 여기 값은 7분의 10 곱하기 7분의 10, 0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런 구체적인 값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런 기준하는 직선이 있어가지고 이 아래쪽에는 아래쪽에 있는 점에는 0을 출력하고 이 직선의 이제 위쪽에 있는 점에는 이제 1을 출력한다.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황은 W1이 1.3이고 W2가 1.2고 세타가 1이다 하면은 지금 1.3x1 더하기 1.2x2가 1인가 1인가 1보다 작은가, 이 질문에 관심이 있는데요.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는 이제 대략적으로 약간 이런 직선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여기는 13분의 10,0이 되고요. 여기는 0, 여기는 0,6분의 5가 될 텐데요. 구체적인 숫자에는 여기선 크게 관심은 갖지 않겠습니다. 대략 이런 직선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점은
0을 출력하고 이 위쪽에 있는 점들은 1을 출력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이제 표와 같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규칙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면은 그 규칙에 따라 이렇게 출력값이 정해집니다. 그랬을 때 이 인공신경망이 학습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신경망이 학습하는 원리는 이제 어떤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알고 있을 때요.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것이 이제 개와 고양이의 사진을 주고 이것이 개의 사진인가 고양이의 사진인가 이렇게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하게끔 이제 그런 문제가 인공지능이 그 능력을 테스트하는데 이제 기본적인 그런 테스트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사진을 주고 이것이 개의 사진이다 아니면 고양이의 사진이다 이렇게 그 결과를 우리가 많이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x1하고 x2에 따라서 이때는 개의 사진이구나 아니면 이때는 고양이 사진이구나 이런 여러 가지 답안을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기존의 상태와 반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x1, x2로부터 이 y를 얻어내는 그 규칙을 조금씩 이제 수정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학습한 대로 결과가 나오도록 조금씩 이제 수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정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깊은 수학이 필요하고요. 이제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제 이번 활동에서는 특정한 입력값과 출력값이 주어지도록 우리가 가중치와 기준치를 설정하는 그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두 번째 활동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x1과 x2가 이렇게 네 가지 입력을 받았을 때 출력값이 이런 식의 출력값이 얻게 되도록 우리가 가중치와 기준치를 이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4개의 점이 있는데요. 지금은 언제 출력값이 1이 되냐면은 x1이 1일 때는 0이 되고 죄송합니다. x1이 1일 때는 1이 되고 x2가 0일 때는 아니죠. 다시요. x1이 1이면 1을 출력하고 x1이 0이면 0을 출력하는 그런 기기가 되도록 우리가 가중치와 기준치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는 여기 오른쪽 그림으로는 뭔가 어떤 대략 이런 직선이 있어가지고 이쪽에는 1을 출력하고 이 직선의 왼쪽에는 0을 출력하고 이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W들과 세타를 우리가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정하는 방법은 유일한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자면은 저는 이렇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W1이 1.29, W2는 0.3이고 세타는 1 이렇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설정을 했다면 이거는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대략적으로 여기다가 우리가 직선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린 이런 직선을 생각해서 이제 이 직선의 오른쪽에 있는 점들에는 1을 출력하는 이제 그런 어떤 기계가 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정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무궁무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번에는 두 번째 표와 같은 입출력
그 기계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W와 세타를 설정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4개의 점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어떤 이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여기 아래쪽에는 x2가 0이면 1을 출력하고 x2가 1이면 0을 출력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W와 세타들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역시 그 방법이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W1은 0.4 하고 W2는 -2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세타를 제가 -1로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하는 표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경우 y는 w1x1 더하기 w2x2를 계산을 하면 그 y를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경우에는 0, 두 번째 경우에는 0.4, 그다음 -2, -1.6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원하는 값이 출력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진이 내가 x1하고 x2가 0, 0일 때는 이 사진이 개다. x1 1이고 x2가 0이면은 이 사진이 고양이다. 이런 식으로 기기에게 하나씩 어떤 주어진 상황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거에 따라서 W1하고 세타를 이 기계가 조금씩 스스로 설정을 하는 식으로 기계가 학습을 하는데요. 그 학습 과정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미적분학이나 또 고급 선형대수 같은 그런 수학이 그 속에 숨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계가 W와 세타들을 주어진 결과에 맞게 조금 스스로 설정해 나가면서 학습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음에 토론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공신경망을 우리가 지금 여기 입력이 있을 때 어떤 특정한 규칙 한 가지 층을 거쳐서 이게 바로 y를 하고 그 y와 세타의 관계에 따라 출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층이 한 개다라는 뜻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단층 퍼셉트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층이 한 개다라는 뜻인데요.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층 퍼셉트론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비교적 명확한 한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를 들어 주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 검정색에 여기 0,0하고 1,1은 0을 출력을 하고요. 여기 하얀색 1,0이나 0,1은 1을 출력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이 W와 세타를 우리가 설정을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검정색 이 입력값들은 검정색 사진들은 예를 들어 개의 사진이고 이 하얀색 사진들은 고양이 사진이다.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공신경망이 에 맞는 규칙을
규칙이 나오도록 이 W와 세타를 찾고 싶은데요.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와 같은 그 W와 세타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잠시 언급했던 대로 이 W와 세타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여기서 이 평면에서 어떤 직선을 하나 그리고 그 직선의 한쪽은 0을 출력, 한쪽은 1을 출력하는 이제 그런 정도밖에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을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어떤 직선 한 개를 그어서 이제 검정색과 흰색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이런 직선이 있든지 아니면은 이런 직선 두 개가 있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 이러한 파란색의 어떤 영역이 있어서 파란색 안에는 1을 출력하고 바깥은 0을 출력한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도록 W와 세타를 이제 찾으면 좋은데요. 이제 이런 단층 퍼셉트로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단층 퍼셉트론의 한계였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던 학자들이 이제 비교적 예전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기계학습에 한계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 개와 고양이의 사진을 거의 기존의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그 정답을 찾아내는 그런 인공지능이 개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사용된 것이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딥러닝이라는 것인데요. 딥러닝이라는 것은 이제 딥이라는 거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깊다라는 뜻인데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입력값과 출력값 사이에 그 층이 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이에 층이 한 개가 아니고 사이에 층이 여러 개가 있어서요. 이제 앞서 말한 것에 따르면 이 네트워크가 훨씬 복잡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그려보면 입력값에 따라 이제 그 특정한 규칙에 따라 예를 들어 다음 층에 이제 입력값이 생기고요. 그것에 따라서 또 다음 층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규칙을 여러 번 이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 가지 값을 이제 출력을 하고 또 그 값이 예를 들어 y1, y2, y3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변수에 관한 함수를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활성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주어진 기준값 세타에 따라서 세타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출력값을 최종적으로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공신경망은 이제 이렇게 보통 층이 뭐 한 3개, 최소 3개 이상 정도 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딥하다 해서 딥러닝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층이 많을수록 이제 그 훨씬 복잡해지는 이유는 이 출력값에 따라 우리가 기존의 규칙을 기계가 스스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하려면은 먼저 여기 이 과정을 수정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이 과정을 수정을 하고 또 앞 단계를 수정하고 또 첫 단계를 수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 수정 과정에서 이제 사용되는 이제 수학이 이제 층이 한 개일 때보다 훨씬 더 이제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을 정리하면 이 단층 퍼셉트론에 이제 명확한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층을 여러 개를 사용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인공지능 학자들은 층이 10개 정도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이 발전됨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알파고에 의해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아주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고요. 이제 이것이 우리 세상을 현재도 계속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여기 두 번째 탐구와 활동에서는 우리는 이제 가장 간단한 인공신경망으로서 이 단층 퍼셉트론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인터넷 웹 검색 사이트에서 그 웹사이트의 랭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마지막 탐구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구글을 보게 되면 구글에서 어떤 것을 검색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사이트가 비교적 이제 위쪽에 나와 있고요. 이제 뒤로 갈수록 물론 간혹 우리가 원하는 페이지가 있기도 합니다만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구글에서 생각하는 규칙에 따른 그 랭킹이 랭킹이 낮은 그런 웹페이지일수록 이제 뒤쪽에 나와 있게 마련인데요. 여기서 구글이서 개발한 웹페이지의 랭킹을 계산하는 방법, 그것을 이제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을 창립한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사람은 그 웹페이지가 이제 다른 웹페이지에 이제 링크가 많이 되어 있으면 그 페이지가 중요한 사이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링크가 된 그 사이트의 숫자도 중요할 뿐 아니라 그 링크가 된 사이트의 중요성까지 이제 함께 고려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생각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 페이지가 이제 5개의 웹페이지가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웹페이지 가나 다라마를 우리가 꼭지점 하나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사이에 링크가 삽입되어 있으면 이제 우리가 화살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그 가라는 사이트의 그 사이트 주소를 그 HTML 페이지 안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다 하면은 이제 마에서 가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것들을 모두 조사해서 예를 들어 좀 눈에 보이기 쉽게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은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방향이 있는 그래프를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먼저 이 웹페이지에서 어떤 페이지가 가장 중요하고 어떤 페이지가 좀 덜 중요한가, 그 랭킹을 순위를 매기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화살표로 이제 화살표가 들어오는 그 개수로 점수를 점수를 부여한다면 지금 가는 화살표가 여기다 써볼까요? 여기 오른쪽에다 써보면요. 가는 나와 마 두 개가 있고요. 나는 라로부터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다는 마 한 개로부터 링크가 되어 있고요. 라는 이제 가와 다로부터 링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는 어떤 것으로부터 링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화살표가 있는 개수로 점수를 부여하면 가는 2점, 3점, 1점, 2점, 0점
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은 사실 이제 요 화살표 개수 자체는 우리가 이제 원하는 사실 이제 페이지와 브린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단체로 웹페이지를 많이 개설을 하고 이제 서로 이제 링크를 자기 웹페이지 안에 상대방 것을 이렇게 링크를 포함시키도록 이렇게 예를 들어 모임을 결성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은 이제 물론 링크된 개수는 많지만 우리가 이런 사이트들을 이제 영향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홈페이지가 이제 뭐 예를 들면 특정한 이제 주요 기관이나 아니면은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페이지에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다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중요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링크로 생각하기에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반영하고자 이제 그 페이지와 브린이라는 사람이 그 원리를 이제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원리는 다음 활동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완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그런 아이디어의 큰 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살표가 있는 이 개수를 우리가 예를 들어 1단계 점수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1단계 점수라고 하고요. 그 1단계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2단계 점수를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이 링크된 웹페이지에서 각 페이지에 1단계 점수를 더한다. 의 1단계 점수의 합을 우리가 2단계 점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점수가 순서대로 2, 3, 1, 2, 0인데요. 이것을 여기 이제 링크된 페이지의 점수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거를 다 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는 나와 마를 더해서 3점, 나는 가와 다와 라를 더해서 이제 가와 다와 라를 더해서 5점이죠. 죄송합니다. 5점. 다는 마를 더해서 0점. 라는 가와 다를 다시요. 라는 가와 다를 더해서 3점이 되겠습니다. 마는 링크가 된 게 없으니까 0점인데요. 여기 강의록에는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라는 3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순서대로 3, 5, 0, 3, 0이 각 페이지의 2단계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다시 반영을 해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럼 각 페이지에 이제 2단계 점수가 주어져 있고요. 이 점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3단계 점수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링크가 된 거는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각 링크된 페이지에 2단계 점수를 더해서 모두 합한 것, 그거를 3단계 점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는 5점, 나는 가다라를 더하면 6점이죠. 다는 마를 더하면 0점, 라는 가와 다를 더하면 3점, 마는 0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는 6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더하겠습니다. 자, 여기 3단계 점수를 이게 3단계 점수였고요. 4단계 점수를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는 이제 6점, 나는 가와 다와 라를 더해서 8점, 그리고 다는 0점이 되겠고요.
라는 가와 다를 더해서 5점, 이제 마는 0점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가가 6점이 되고요. 오타는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웹페이지에 5단계, 6단계 점수를 계속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5단계와 6단계 점수를 구해 볼까요? 그러면은 가는 나와 마의 4단계 점수를 더합니다. 그러면은 가는 8점. 지금 이제 5단계예요. 5단계. 나는 가다라를 더해서 11점. 다는 0점. 라는 가와 다를 더하니까 6점. 마는 0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단계를 구하면요. 가는 나와 마의 그 5단계 점수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11점, 나는 14점, 다는 0점, 라는 8점, 마는 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 뒤에는 이제 가는 또 7단계까지만 해보면요. 가는 14점, 나는 19점, 다는 0점, 라는 11점, 마는 0점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규칙이 보이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이 웹페이지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나가 뭔가 제일 중요한 사이트고,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라, 그 다음에 다와 마는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다와 마의 점수는 이제 2단계 이후부터는 항상 0이 되는데요. 마는 이제 마를 링크한 사이트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고요. 다는 마 사이트가 링크가 되어 있는데 그 마 사이트의 점수가 0점이기 때문에 다도 역시 그 점수는 0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대략적인 아이디어인데요. 이것을 이제 구글을 창립한 두 사람이 이제 요것을 조금 더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선 그 상황에서 이제 조금 더 수학적인 그 언어로 주어진 상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방향이 있는 그래프에서 인접행렬이라는 것은요. 네, 인접행렬이라는 것은 이제 행렬에서 우리가 i행 J열의 원소를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i행 J열의 원소가 이제 i에서 이제 꼭지점 i에서 J로 이렇게 화살표가 있으면 화살표가 있으면은 i행 J열을 1로 놓고요. 없으면 0으로 놓아서 만든 그런 행렬을 우리가 그래프의 인접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인접행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5 곱하기 5 행렬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 다라마 가나 다라마
그래서 이제 가에서 가로 링크 있는 건 없으니까 0이고요. 이제 가에서 나로 가는 링크가 있죠. 가에서 나로 있고, 그래서 가에서 이쪽으로 화살표가 있으면 1을 쓰고 없으면 0을 써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다는 0, 가라도 0, 가마도 죄송해요. 가라는 있죠. 가에서 라, 가마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나에서 가로 있고요. 1, 0, 0, 0, 0이 되겠습니다. 다는요? 다에서 가는 것은 다는 두 번째와 네 번째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라 자리에 1을 쓰면 되겠습니다. 라는 나로밖에 가지 않죠. 그러니까 라는 나로 이제 두 번째 자리에만 1을 쓰면 되겠습니다. 마는 가와 다로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행렬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인접 행렬이 방향이 있는 이 그래프의 인접 행렬이 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행정규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규화란 무엇이냐면은 행의 그 총합이 1이 되도록 이제 만드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요. 이제 첫 번째 행은 지금 여기 합이 2니까요. 똑같이 2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이 2가 되는 행은 이렇게 2로 나눠주고요. 두 번째 행은 합이 1이니까 그냥 0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도 2니까 2로 나눠주고요. 네 번째는 01000 그리고 다섯 번째는 2분의 1, 0, 2분의 1, 0,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든 행렬을 이제 그 두 사람이 S라고 이제 설정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구글의 이름을 따서 구글 행렬이라고 부르는데요. 구글 행렬이라는 것은 이제 이 S는 이제 이 가운데가 너무 다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살짝 우리가 약간 변형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S에다가 그 모든 자리에다가 0.85를 곱하고요. 모든 원소에 이제 0.85를 곱하고 0.85를 곱하고 거기에다가 대각선에 그냥 0.15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행렬을 실제로 우리가 구글 행렬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가 0.15가 되겠고요. 0.85를 곱하면은 0.425 0.425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85, 0.15, 0, 0, 0, 0, 0.425, 0.15, 0.425, 0, 0.85, 0, 0.15, 0, 0.425, 0, 0.425, 0, 0.15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른 데는 다 0.85를 곱하는데 여기 대각선에 0.15를 이렇게
넣어준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든 행렬을 우리가 구글 행렬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래서 더 깊은 이제 이론은 생략을 이제 자세하게 여기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행렬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앞선 단원에서 살펴보았던 그 마르코프 연쇄라는 것을 우리가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행렬로부터 마르코프 연쇄라는 것을 계산을 해서 그 마르코프 연쇄가 있으면은 그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그 각 페이지에 머무르는 확률이 어떤 식으로 분포할 수 있을까, 이런 그런 종류의 계산을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그 머무르는 확률이 높을수록 그 페이지를 우리가 중요한 페이지라고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글이 생각한 그 페이지의 순위를 매기는 그 방법이었고요. 여기 이제 수학이 숨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만큼은 어려운 수학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수학을 조금 공부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이러한 획기적인 발견을 할 수 있다를 알려주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